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4년 차가 되었네요. 30대 중반에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염치 없는 인간이 벌인 기가 막힌 사건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적는 지금도 제 손이 벌벌 떨리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큰 사건이라고 그러냐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염치도 없이 보태준 것도 별로 없는 인간이 감나라 배나라 하면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콩알 한쪽 나눠줘 놓고 소고기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인간들 말입니다. 저에게 벌어진 사건이 딱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염치 없이 며느리라고 부리려고 했던 인간들에게 어떤 복수를 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에 결혼식을 올린 저는 늘 꿈꾸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에는 항상 향긋한 디퓨저의 향기가 흐르고 식탁에는 매일 아침 사온 싱싱한 꽃을 장식을 하고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나누며 프렌치 토스트를 나누어 먹고 서로 출근길을 배웅해주는 그런 일상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었냐고요? 제가 소설을 쓰는 작가였기 때문이었죠. 저는요, 인터넷의 필명으로 소설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로맨스 소설이라 여러분들께서 제 필명을 아실진 모르겠지만 제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필명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연재하고 있는 로맨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머릿속에서 그려가며 글을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엄청나게 좋아하던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아이돌 가수였는데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5인조 보이그룹이었다고만 알아주세요. 저는 그 아이돌 가수들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만 그리던 꿈을 글로 표현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수업을 듣는 내내 머릿속에 그려오고 있었던 제 꿈을 펼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돌 가수와 제가 살면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마주칠 일이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상상 속에서라도 제가 여주인공이 되어서 그 아이돌 가수와 이어지는 꿈을 꾸어야만 했습니다. 저는요, 숨겨왔던 필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던 일을 손끝 하나로 작성을 해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요, 제가 뭐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만약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쓰는 소설, 소위 말하는 팬픽계에 노벨 문학상이 있었더라면 제가 탔을 겁니다. 조회수도 어마어마했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제 글을 읽고 감동의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독후감을 보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팬픽을 책으로 만들어서 아름아름 음지에서 판매를 하는 것도 꽤 많았거든요. 제 팬픽은요, 썼다 하면 대박이라서 늘 책으로 만들어서 소장용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때 용돈벌이 짭짤하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소설을 쓰는 일에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문예창작과로 가고 싶었습니다만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업 시간마다 소설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기만 했지 공부에는 집중을 전혀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요,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설가가 되고 싶으면 소설만 잘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설을 쓰기 위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왜 성적 순으로 그걸 나누어야 하는 거냐고요. 이것 말입니다. 예술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을 글로 아름답게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질이 필요한 일이고 대단한 일인데 그걸 성적순으로 나눠서 뽑느냔 말입니다.
제가 문예창작과를 들어가진 못해서 불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섞여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결국 대학은 그냥 그런 성적에 맞춘 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문예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예 동아리는 제가 생각한 동아리와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저는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한 조금은 어른들을 위한 로맨스 소설을 써내려 왔는데 이곳은 시를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혹은 서로 감명받았던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정말 전형적으로 졸린 동아리였습니다. 소설을 써내려 가면서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보자 하며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동아리인 줄 알았더니만 저는 다들 무슨 윤동주라도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시작부터 여기는 아니구나. 탈퇴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예 동아리에 제 스타일인 선배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배만 아니었으면 진즉에 탈퇴 신청서를 작성했을 텐데 그 선배는 제가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이돌 가수와 비슷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아이돌 멤버의 이미지와 비슷했거든요. 물론 그 생각을 저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저처럼 그 선배 하나만 바라보고 문예 동아리에 가입을 했던 친구들이 수두룩했으니까요. 물론 다들 윤동주 시인의 빙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반 이상이 탈퇴를 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 선배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문예 동아리에 가입을 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면 소설을 끼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아이돌 가수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배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배는 꿈이 뭐예요? 문예창작과에 진학을 했고 또 문예 동아리 활동까지 하고 있잖아요. 나? 나는 그냥 시인이 되는 것이 꿈이야.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 시를 취미로 쓰자니 하루 종일 구상을 해도 은유적 표현이 나올까 말까 한데 그렇다고 시인으로 먹고 살자니 현실과 타협을 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고 걱정이 많지. 늘 완벽해 보이는 선배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저는 문예창작과에 가고 싶었지만 성적이 안 돼서 결국 성적 맞춰서 과 정했거든요. 저는 조리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글을 쓰는 일과는 무척이나 달랐고 재료를 써는 것조차 숙련이 되어 있지 않은 저에게 실습 수업은 지옥과도 같았죠. 마음 같아서는 재수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도 역시나 선배 때문이었습니다. 선배는 제 삶의 유일한 빛과 같은 존재였어요. 매일 밤 새벽까지 소설을 쓰면서 선배와 하고 싶은 일을 꿈꾸고 이루어지지 않을 선배와 이별을 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아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선배가 알았더라면 저를 스토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문예 동아리에서도 늘 선배의 행동을 관찰했고 그걸 제 소설에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팬픽을 쓸 수 없었어요. 기괴한 머리 장식에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와서 널 내게 맞춰 이런 노래를 부르는 아이돌 가수가 멋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의 아이돌은 선배였어요. 그래서 저는 장르를 바꿔서 팬픽 연재를 그만두고 로맨스 소설로 갈아타 버렸습니다. 그동안은 팬페이지에서 연재를 쭉 해왔었는데 제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에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웹소설을 위한 플랫폼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메모장에 글을 쓰고 블로그에 수정을 거쳐 옮겨 적으면서 누군가는 봐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소설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건 은근히 히트를 쳤어요. 제가 더 이상 팬픽을 연재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팬페이지에 쭉 퍼지고 사람들이 저에게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할 때마다 제 블로그 주소를 넘겨주었거든요. 사람들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이돌이 아닌 것에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쓰는 로맨스 소설을 아주 즐겁게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에게 빠르게 다음 편을 요구하는 댓글도 암암리에 서로 공유를 하는 글들도 전부 행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로맨스 소설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즌의 말입니다. 저보다 3살이 많았던 선배도 저와 함께 졸업을 했죠.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선배는 군대를 갔다 온 후에 복학을 했을 때였거든요. 선배와 함께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어요. 문예 동아리는 선배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흥미가 뚝 떨어졌고 신입생이 더 이상 모집되지 않았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문예 동아리 활동을 몇 번 나가긴 했었죠. 선배가 된 입장에서요. 하지만 제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선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의 소식을 들은 것은 아주 오랜만에 동기를 만났을 때였어요. 주희야, 너 태영 선배 얘기 들었어? 태영 선배 말이야. 졸업 후에 결국 취업했었잖아. 근데 선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더라. 어? 선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나 그런 연락 받은 적 없었는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던데? 나도 나중에서야 들었어. 선배가 졸업 후에 바로 취직한 게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그랬었던 거잖아. 어린 동생 있는데 집안에 돈 벌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전혀 몰랐어. 선배를 그렇게 오랜 시간 짝사랑했었는데 왜 몰랐지? 나도 뭐 몰랐었어. 교수님 심부름하다가 우연히 선배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들었었는데 선배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냥 묻어갔었지. 나 지금 조교로 일하잖아. 선배가 찾아와서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장례 때 교수님이 뭐 국화꽃이라도 보내셨나 보더라고. 그러면 선배는 회사도 그만두고 지금은 뭐 하는데? 지금은 글 쓰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동생이 대학도 졸업을 했나 보더라고. 이제 자기 일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뭐 그랬다더라. 저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선배였기 때문에 나이가 35살일 텐데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적어도 7년에서 8년은 다녔을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글을 쓴다고 하니 놀라울 수밖에요. 게다가 선배의 취향은 돈이 되는 로맨스 소설도 아니었고 추리 소설도 아닌 시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집에 시집이 몇 권이나 있으신가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시집은 손에 꼽힐 만큼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필보다 안 팔리는 게 시집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선배는 요즘 소위 말하는 MZ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시를 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게 돈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선배가 출판사랑 계약이나 했을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선배의 시가 인정을 받아서 출판사랑 계약이라도 하고 글을 쓰면 돈은 조금이라도 만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선배 성격상 먼저 출판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을 것 같지도 않은 겁니다. 20대 초반에 대학 시절 첫 사랑이었기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마음이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32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설마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도 선배의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선배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밤 연재를 해야 되는 분량을 다 마치지 못할 정도로 선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글이라는 것은 집중을 해서 한 방에 좔좔 써내려가야 재미가 있는 법인데 선배와 있었던 일을 추억하며 선배 생각에 젖어가다 보니까 쓰라는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선배가 창틀에 앉아 시를 낭독하던 모습, 수줍게 창작물을 건네며 시를 품평해달라고 말을 하던 그 붉게 물들은 볼까지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도 제가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습니다. 풋내기 시절에 했던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사랑은 끝까지 가는 법이라고 선배의 생각에 잠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에도 일에 집중이 되지 않자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려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낸 책이 100권이 넘고 출판사에서도 웹 플랫폼에서도 모셔가고 싶어하는 로맨스 작가인데 제가 첫사랑에게 폭삭 빠져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제 인생에도 길 하나가 더 트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조교로 일을 하는 동기에게 선배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동기는 유일하게 제가 로맨스 소설을 필명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선배에게 발판을 하나 놓아주려고 그러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도로 선배에게 접근을 할 것이지만 제 속마음은 다른 것이었죠. 이 기회로 선배를 한번 꼬셔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제가 로맨스 소설을 쓰는 것을 주위에서 아는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로맨스 소설을 연재한다고 하면 다들 그게 돈이 되냐면서 무시를 하곤 했었거든요. 지금에야 웹소설 작가들이 한 달에 몇 억을 번다는 소문이 퍼져 있으니 무시를 하는 사람은 없다지만 사실 저는 그 정도 급은 아니라서요. 웹 플랫폼에 소설을 연재하시는 작가분들도 한둘이 아니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는 동기가 유일했는데 동기도 제가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한 게 아니라 동기가 제가 팬페이지에서 팬픽을 연재하던 시절부터 제 글을 빠짐없이 읽던 골수 팬이었기 때문에 들키게 된 것이었죠. 사람의 필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비밀로 하고 있었던 저의 직업을 선배에게 드러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지만 용기를 내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태용 선배, 안녕하세요. 저 주희예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저 한 문장을 메시지로 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답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선배는 저에게 빠르게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기억이 난다고요. 잘 지내고 있었냐, 무슨 일로 연락했냐고 되물었고 저는 고민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선배가 회사를 그만두시고 글을 쓴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혹시 시를 쓰시나요? 출판사와는 계약을 하셨어요? 담당 교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게 주위에게 흘러갔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걸까? 아,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너무 주제넘은 참견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출판사에 연줄이 조금 있는데 선배가 썼던 시가 참 가슴을 울렸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주희 너 쭉 문예 동아리 활동을 하더니 결국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거니? 참 잘 됐다. 제가 로맨스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라고는 차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배는 제 이야기에 다행히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요즘에야 워낙 길이 많이 열려 있으니 먼저 출판사 쪽으로 투고를 하는 작가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로맨스 소설에 거의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를 쓰는 시인은 보통 판춘문예를 통해서 데뷔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 또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선배는 시를 다시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런 연줄 또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걸 기회로 만들어 보자는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있었죠. 다행히 선배는 미끼를 덥석 물어주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던 선배와의 단둘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게 뭐라고 데이트도 아니고 카페에서 일적인 이야기를 하러 만나는 것뿐이었는데 만나기 3시간 전부터 준비를 했었다니까요. 선배를 만나서 저는 선배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배는 시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장래희망에 늘 시인을 적을 정도로 시를 사랑했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대놓고 그건 돈이 안 돼서 다른 걸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 출판사 담당자에게 연주를 놓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배 몰래 제 입김이 작용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선배의 능력이 좋으면 아마 출판사에서도 출간을 재고해보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능력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에게 그런 부탁을 하게 됨으로써 저는 강제로 제 로맨스 소설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소설의 외전 작품을 2개나 쓰기로 계약을 했다는 사실은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미리 담당자에게 연결을 부탁했고
내용이 좋든 안 좋든 출간을 하기로 계약을 물물 교환했기에 선배의 작품은 출판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선배는 무척이나 놀라워했습니다. 몇 번이나 담당자에게 그 사실이 맞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담당자는 은근히 제 눈치를 보면서 선배에게 맞다고 작품이 너무 좋아서 출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을 했죠. 선배는 정말 처음 보는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선배의 그런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저까지 더불어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배의 책은 그렇게 출판에 성공을 했고 저는 서점에 그 책이 깔리자마자 제일 먼저 사서는 선배에게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부끄럽다며 거절을 하던 선배도 결국에는 웃으면서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의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선배가 좋은 작품을 쭉 출간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녹록치 못했습니다. 시집답게 잘 팔리지 않았고 감성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꼬집으려고 하는 고집 때문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어느 정도 책이 팔려야지만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악성 재고만 남게 되었으니 처치곤란이라 했고요. 선배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첫 작품이 바로 출간이 되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매일 책상에 앉아 새로운 시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선배를 응원했어요. 제가 나쁜 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배가 꿈을 잃지 않길 바랐습니다. 선배의 여동생은 선배보다 10살이 어렸는데 그 여동생이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선배의 아버지께서 아프셨대요. 갑자기 쓰러진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어 선배의 어머니와 선배가 나가서 돈을 벌었고 여동생이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는 점점 감당이 안 되고 선배는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회사에서 일을 하려니 죽을 맛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시에 녹아내리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야금야금 써둔 시를 책 한 권에 쏟아내었으니 두 번째 책을 내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선배는 조바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첫 작품부터 출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작품도 빠르게 출간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요. 그래서 선배는 닥치는 대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당연히 다듬어지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의미 없는 시들은 출간이 되지 않았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선배를 위로하며 저는 기회라는 것은 또 올 거라고 다독였습니다. 선배는 제가 로맨스 소설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제 작품도 읽어보았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한켠으로는 기뻤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없다면 제 소설도 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는 선배의 곁을 계속해서 맴돌았고 선배는 그런 저에게 마음을 점점 열어주었습니다. 선배는 늘 저에게 고마워했고 그런 선배를 보면서 저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끼긴 했지만 제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그 모든 가책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선배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그 소식은 문예 동아리 사람들에게는 입방에 오르는 소식이 되었죠. 저는 34살에 선배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7살의 선배는 그때까지도 두 번째 책을 출간하지 못해 예민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런 선배를 달래가면서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로맨스 소설을 쓰는 작가였고 나름 인지도도 챙기는 작가였습니다. 그러니 선배가 집에서 하루 종일 어떤 시를 써야 할지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내리는 동안 저는 밤새 꾼 꿈을 토대로 타자를 휘갈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선배는 저의 따닥따닥 울리는 타자 소리가 싫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작품을 써내려 가고 싶은데 저는 작품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글을 작성하면서 소음을 심하게 낸다고 했었죠. 저는 선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활비도 제가 벌고 저희 신혼집을 구할 때도 제 돈으로 구했지만 저는 눈치를 보았어요. 선배는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좋은 글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선배가 좋은 시를 작성해서 꿈에 바라던 두 번째 출간을 완성하길 바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 두 번째 출간은 좀 어렵겠어요?
매일 신경질을 부리는데 내가 다 눈치가 보여서 글을 못 쓰겠다니까. 그때 첫 번째 출근하고 나서 저희 회사 손해 엄청 봤잖아요. 부수를 적게 찍었으면 좋았겠지만 기본 출판 계약에 맞추느라. 아이 작가님이 훨씬 잘 나가는데 왜 눈치를 보면서 글을 쓰세요? 그럴 것 같으면 작업실에 하나 얻으시던가 여기 나와서 쓰세요. 작품 쓰려면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지. 몰라요. 남편 눈치가 보여서 원. 솔직히 말을 하면 저도 제가 왜 을의 입장에서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었지만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점점 도가 넘는 시댁의 요구만 제외를 하면 말입니다. 남편이 첫 출간을 했을 때 회사에서는 제가 대신 외전을 써서 손해를 메꾸기로 했기 때문에 꽤 괜찮은 계약금을 걸었고 부수도 많이 찍어냈었어요. 대신 저는 돈을 받지 않고 외전편을 2개나 쓰기로 등가 교환을 한 것이었고요. 근데 이 사실을 시댁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괜히 저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작품을 쓰고 있었고 처음에 로맨스 소설을 쓴다고 그게 돈이 되겠냐고 저를 무시했던 시댁에서도 제가 신혼집을 해오고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무시를 할 수 없으니까 괜히 트집을 잡으려고 한 거죠. 남편이 기죽어서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테니 제 길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흑백 논리라는 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닌데 왜 시댁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너 돈 좀 번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부부가 되었으면 말이다. 재산이라는 것에 구별이라는 게 없는 거야. 네가 집에 왔다고 우리 아들 글 써야 하는데 시끄럽게 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선배가 글 쓰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얘는 선배가 뭐니 선배가 이제 하늘 같은 남편인데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요즘 들어서 글이 잘 안 떠오르는 건지 원래는 능력이 엄청난 아이야. 너는 우리 아들을 잡은 걸 아주 봉잡았다고 생각해야 한다니까. 우리 아들 첫 작품부터 출간을 했다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럼요.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잘 알죠. 그게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가능한 일인지 말이에요. 솔직히 언니가 쓰는 소설들은 전부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런 소설들 아니야? 난 그게 무슨 돈벌이가 된다고 그렇게 유세를 떠는지 모르겠네. 인터넷만 들어가면 공짜로 볼 수 있는 글을 쓴단 말이니? 아니 그런 걸 왜 해? 돈이 되는 일을 해야지. 제가 하는 일도 돈은 잘 돼요. 출간을 하게 되면 또 인세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 봐야 공짜로 볼 수 있는데 다들 그걸로 보지. 누가 종이책을 사서 본다고 그래? 아유, 답답해라.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는 일에 그냥 트집을 잡고 싶어 하셨어요. 솔직히 말을 해서 시댁에 가는 것만큼 시간을 잡아먹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제가 챙기긴 해야 했어요. 남편은 정말 속세와 인연을 끄는 사람처럼 하루 종일 입에 펜을 물고 원고지만 쳐다봤어요. 저는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게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꼴불견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냐면 제가 결혼 2년 차에 아이를 가졌을 때였어요. 제가 아무래도 임신 중기까지는 앉아서 글을 쓰는 일이 불편하지 않았었는데 중기를 넘어선 뒤부터 배가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앉아있는 게 힘들기도 하고 허리도 너무 아파서 글을 쓸 수 없었어요. 게다가 임신 후에 관절이 다 벌어지는 건지 타자를 조금만 쳐도 손목이 시리도록 아픈 겁니다. 하지만 연재 중이던 작품을 마무리를 져야 했어요. 남편에게 타자를 대신 좀 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차피 구상도 다 되어 있었고 제가 워낙 글을 생각이 나는 대로 바로바로 적어버리는 타입이라서 말로 불러줘도 충분할 것 같았어요. 추후 수정을 하더라도 제가 일단 손목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질색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마감 기한이 있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글을 못 쓰겠어. 당신이 타자만 대신 쳐주면 안 될까? 나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일단 나는 로맨스 소설을 받아 적는 것부터가 소름 끼쳐. 그러다가 내 머릿속에 있던 시의 표현들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머릿속에 있는 시에 대한 표현들이 왜 더럽혀져? 내가 무슨 이상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로맨스 소설을 쓰는 것뿐인데. 매번 사랑 이야기에. 아, 뭐 누가 반대를 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맨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 독자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로맨스 소설은 원래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야 서사가 완성되는 법이라니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뭐가 그렇게 재미있다고 보는 건지. 암튼 나는 내 손으로 그런 글 작성하는 거 못 보겠어. 문학이라는 것도 문학 나름인 거야. 어떻게 그런 끼적이는 글이 소설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지 참 신기하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내 글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남편에게 저를 대신해서 소설을 한 편 작성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타자만 대신 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잖아요. 게다가 임신을 해서 온몸이 콕콕 쑤셔와서 일을 못하겠다는 와이프를 위해서 타자를 대신 치는 일도 못해준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창틀에 앉아서 시를 쓰겠다고 묵념이나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결국 제 마감은요, 담당자님이 도와주셨어요. 가뜩이나 임신을 해서 감정이 오락가락한 와중에 남편까지도 제 직업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출산을 한 다음에도 문제였어요. 육아는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가 마감을 해야 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비교적 자유로운 남편이 육아를 맡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낳는다는 행위는 둘이 함께 하는 것이지 여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구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것은 무리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행동은 기가 막혔습니다. 더더욱 열이 받았던 것은 시댁에서도 귀한 우리 아들에게 육아를 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귀한 딸 아닌가요? 제 첫사랑은 말이죠. 문학을 정말 사랑하는 우수에 찬 문예동아리 학생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주변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남편을 위해서 했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겉멋에 찌든 시인으로 만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쓴 시 자체가 그렇게 감정이 느껴지고 사회의 문제를 꼬집는 건지 그것조차 의문이 들었어요. 애초에 남편에게 문학이라는 길이 어울리는 사람이었던가 그것부터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콩깍지에 씌어서 보이지 않았었던 문제점이 24시간 함께 있으니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지 않는 이상 24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 그 콩깍지라는 것이 더 쉽게 빨리 벗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결국 육아를 하며 소설을 쓰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했고 당장 연재를 중단하는 일은 독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때쯤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베테랑 육아 도우미를 불러서 쓰자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 난리를 치신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돈을 조금 빌려달라고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때 육아 도우미를 보신 거죠. 아니 집에서 글이나 끼적이는 주제에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다고 애를 볼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해서 써. 너 제정신이야? 어머님, 저도 일이 바쁜 사람이에요. 그이처럼 생각을 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적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바로바로 연재 내용을 써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이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냐? 대충 상상력 휘갈겨서 쓰면 되는 거라고 하던데. 그리고 육아 도우미를 왜 그 돈을 주고 쓰냐 이 말이야. 차라리 네 시누를 데려다 쓰지. 아가씨가 육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한다고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애를 맡겨요. 그러면 제가 할 일만 2배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어디서 이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내가 돈을 좀 빌리려고 찾아왔다가 별꼴을 다 본다. 돈이요? 아니 제가 어머님께 돈을 매달 보내드리잖아요. 어머님도 일하시고 아가씨도 일을 하는데 돈이 뭐가 부족하다고요? 아, 내가 아주 속이 터져 죽겠다. 우리 딸이 글쎄 빚을 졌다지 뭐냐. 네? 아가씨가요? 아니 아가씨가 무슨 돈을 쓸 일이 있다고 빚을 져요? 내 말이 그 말이다.
뭐 SNS인지 뭔지 거기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를 하라고 해서 빚을 내서 했다는데 그게 다단계였다지 뭐냐.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빚이 3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당장 3천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는데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하는 말을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돈이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였고 남편이 고정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의 돈을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만 해도 연재가 중단이 되거나 밀리게 되면 돈이 들어올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저축이라는 것을 아낌없이 꼬박꼬박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시댁에 어떻게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덥석 들일 수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진 빚도 아니고 아가씨가 투자 사기를 맞아서 진 빚인데 그걸 제가 갚아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었고요.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살가웠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고 저를 예뻐해줘도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울 텐데 늘 저만 보면 잔소리를 아낌없이 하고 우리 아들이 제일 잘났고 최고다 하는 사람들인데 제 돈 3천만 원을 주는 게 아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님, 저희한테도 3천만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제가 아무리 소설을 쉼없이 쓴다고 해도 차기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지금 당장 연재 마감도 얼마 안 남아서 큰 돈 들어오려면 멀었다고요. 뭐라고? 아니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 내 딸이 사기를 맞아서 당장 빚이 3천만 원이나 생겼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준다는 거야? 아가씨가 미리미리 조심했어야죠 그럼. 세상에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기인 줄도 모르고 덥석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요. 그것도 빚까지 내서요. 사회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갚으라고 하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그러고도 우리 가족이냐? 내가 너희 결혼할 때 3천만 원 해준 거 안 잊어버렸지? 그거 갚는 셈 치고 돈 내놔라. 우리 딸이 당장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내가 결혼식 할 때 해준 3천만 원 내놔. 어머니, 그 돈은요. 결혼식 비용이었잖아요. 집도 제가 해왔고 저 어머님 친인척분들께 예단도 다 돌린 거 잊으신 거 아니죠? 그 돈은 식장 비용에 저한테 주신 예물 비용, 신혼여행 비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편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어머님이 다 가져가셨으면서 왜 돈을 달라고 하셔요? 축의금이야 당연히 내가 들고 가야지. 내 아들 몫으로 들어온 돈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3천만 원을 해준 것은 사실 아니냐? 사실이라니요. 그만큼 돈 가져가셨고 어머님 욕심에 비싼 호텔에서 결혼을 해야 든단한 우리 아들 기 안 죽는다고 해서 비싼 호텔에서 결혼식 진행해서 그 돈 쓴 거잖아요. 그래서 불만이라는 거야. 아유 몰라 3천만 원 내놔. 우리 딸이 중요하지 네 년이 중요하겠니? 그때 내가 집까지 팔아서 해준 돈이라고. 마치 저에게 돈이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투자 사기가 얼마나 조잡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개인 SNS에 돈 자랑하듯이 한 달에 얼마씩 번다. 비법을 알고 싶은 사람은 메시지를 달라고 해서 사람을 현혹시킨 뒤에 투자를 하면 몇 배로 불릴 수 있다고 그냥 말로 꼬여내는 것인데 그거에 신우이가 속아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멍청해 보이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아 넘어간 신우이를 위해서 제 돈 3천만 원을 내놔야 한다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는 더욱 더 황당했죠.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장 빚을 가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잖아. 돈을 만들어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두 번째 책만 뽑아냈어도 그 정도 빚은 금방 갚아줄 텐데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 돈으로 빚을 갚아주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 빚을 뭐 모른 척해? 그럴 순 없잖아. 그때 저는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결혼하고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놀고 먹기만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도전을 하다 보면 당연히 결과값이라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고 내 아이의 아빠니까 믿다 보면 언젠간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할 거라 생각했던 것은 제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로만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벌어오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육아나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 늘 저에게 남편의 길을 죽여서는 안 된다며 제 자존감을 깎아먹으려고 하는 시어머니, 결혼 전에도 후에도 변함없이 얄밉게 굴며 사고나 치는 시누이까지 전부 떨쳐버리고 싶었어요. 어차피 제가 번 돈으로 양가에 용돈을 드리고 있었고 제가 번 돈으로 신혼집도 얻은 것인데 이 사람들만 제 인생에서 나가준다면 훨씬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기다리마. 돈은 언제까지 보내줄 거니? 일단 저도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니까 오늘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집을 나서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 흡족한 미소가 눈물 콧물 범벅으로 바뀌기까지는 6시간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아이는 도우미 아주머니께 퇴근 시간을 늦춰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고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빨리 돈을 구했냐고 설레발을 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앞에 도착을 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휴대폰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고작 10분 남짓 정도 남았다는 연락을 보고선 시댁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손부터 내미시더라고요. 돈 구해온 거 아니냐? 얼른 줘라. 이거 보니까 제3금융에서 빌린 돈이라 하루하루 빚이 늘어난다고 하더라. 오늘 내로 갚아야 오늘 이자에서 끝나는 거야. 네, 근데 돈 마련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진 부동산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언니 부동산도 있었어? 그러면 우리 집 좀 해주지. 우리 언니 결혼할 때 전세금 부족해서 집 왔는데 엄청 힘들었잖아. 부동산에서 이 매물 안 알려줬으면 길거리에 내앉을 뻔했었는데. 그러게 말이다. 아예 부동산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집 좀 해주지 그랬냐. 그랬으면 내가 이 집 전세금 가지고 노후자금 쓰고 일도 안 했어도 됐을 텐데. 1억 5천밖에 없어서 그 돈에 맞는 집 찾는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집을 그 가격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 아니었나요? 행운이었지. 아니 그 부동산 아주머니가 아주 은인이긴 해. 때마침 이런 매물이 나왔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 행운 이제 압수해요. 그 말과 함께 저는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시댁의 현관문을 열었어요. 제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시댁 식구들은 전부 저를 쳐다보았죠. 그러자 제 출판사 담당자가 쭈뼛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출판사 담당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깜짝 놀라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럴만 했겠죠. 그들이 은인이라고 생각한 이 집의 주인이 바로 출판사 담당자였으니까요. 아니 집주인분이 여기는 무슨 일로 나타나신 거야? 우리한테 설마 전세금 올려받으시려고? 아 그게 아니라요. 작가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요. 작가님? 우리 오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 담당자분이시니까 저를 말하는 거겠죠. 출간을 했어도 책이 안 팔린 사람이랑 저랑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이 사람은 담당자도 없는데 또 우리 아들 무시하는 소리는 잘도 뱉지. 그건 그렇고 집주인분이 우리 며느리의 담당자라니 아주 신기한 인연이구만. 여기는 왜 온 거예요? 사실 이 집의 주인이 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한다고 작가님께서 부르셔서요. 아유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랑 분명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두고선 집주인이 아니라니 그 사이에 집을 팔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때 저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했던 거고요. 사실 이 집의 주인은 작가님이세요. 그래도 제가 계약서를 대리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요. 이 집은 작가님께서 4년 전에 작업실로 사용하시려고 사두신 집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서로 작업실이 있는 게 좋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시댁분들께 문제가 생겼다고 집을 해드려야 한다고 해서 이 집을 가지신 돈에 맞춰서 전세를 주었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집이 우리 며느리 집이라고? 아니 그러면 징직에 그냥 주지 전세금은 왜 받아? 이거 제가 작업실로 쓰려고 했던 걸 빌려드린 거라니까요. 알박기라도 하시면 큰일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자존심에 그 당시에 제가 집을 그냥 드린다고 했으면 분명히 자격지심 부렸을 텐데 제가 그것까지 감당하고 살으라고요? 아, 언니가 하도 이잡듯이 잡으니까 우리 오빠가 그런 자격지심도 얻은 거겠지. 그러면 우리 전세금 돌려줘요. 그 돈으로 빚 갚으면 되겠다. 그 돈 다 써서 없죠. 그동안 이 사람이 돈 한 푼을 안 벌어왔는데 이 주택에 대한 세금도 있고 또 매달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고 저희 생활비도 썼잖아요. 뭐야? 아이 그러면 우리 전세금을 다 썼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집 팔으려고요. 전세 기간 끝난 거 아시죠? 지금부터 부지런히 집 좀 알아보세요. 저도 이 집 팔아서 전세금 1억 5천 보내드릴게요. 그걸로 빚 갚으시면 되겠네요. 뭐야? 아이 그러면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우리 보고 어느 집에 가라는 거야? 요즘에는 1억으로는 원룸도 못 얻어. 그럼 원룸 월세라도 가시면 되겠네요. 남은 건 제가 알 바가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시고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홀대할 수가 있어? 남편이 저에게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더 이상은 참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저는 이미 마음을 굳은 상태였어요. 거지근성에 염치까지 없이 똘똘 열등감으로 뭉친 이 사람들을 제 손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제외해버리자고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온 첫사랑이었지만 더 이상 그 첫사랑이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차피 아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이 오기 마련이니까 제가 걱정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첫 출간한 책 말이야. 그것도 내가 사정사정해서 출간할 수 있었던 거야. 대신 내가 공짜로 내 히트작 외전 2편을 써주기로 하고 말이야. 그니까 당신은 애초에 당신 능력으로 책을 출간한 게 아니라고. 기회를 한 번 주면 열심히 해서 다음 책을 낼 수 있겠지 싶었는데 그 뒤로 벌써 몇 년이야. 몇 년이냐고. 그동안 당신은 책 한 권을 출간하지 못했어. 히트작? 그딴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담당자님, 그게 사실이에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는 진실을 너무 늦게 알려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만약에 미리 이 사실을 오픈하고 남편이 각성을 했다면 정말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육아도 집안일도 더 많이 도와주고 제 마음을 헤아려 줬을지 생각을 해봤지만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대답은 노였습니다. 남편은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에게 더 성질을 부렸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일인데 제가 참견을 해서 뒷백을 쓴 작가라고 낙인이 찍혀서 일이 안 들어오는 거라고 제 탓을 했을 거라고요. 저는 열등감이 뭉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인간인지를 남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뭘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전세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한 푼도 쓰지 않고 맡아두고 있었죠. 그치만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으니 없는 척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전세 기간도 끝이 났겠다.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럼 자기들은 어딜 가서 살아야 하냐며 당장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빠네 집으로 가면 되지. 우리가 뭐 거실에서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언니만 불편하지? 오빠가 집에 있대요? 이 사람 집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불편해요? 더 이상 마주칠 일이 없는데. 아니, 왜 마주칠 일이 없어? 이 집 팔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 거라니까. 그니까 언니가 불편하면 집 팔지 말고 3천만 원 달래고. 아니 뭔 소리야 정말. 내가 왜 불편해.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나도 내 삶을 찾아갈 건데. 내가 왜 자원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해. 나 애 하나 키울 능력 있어. 돈도 있고. 근데 이 인간까지 떠맡아 살면 객식구가 둘이나 들러붙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해? 나 호구 아니야. 그냥 이 사람도 떨어뜨리고 말지. 그 말에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머리가 돌아간 듯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요. 시댁도 팔아버리고 남편도 버려버리면 저는 집도 지켜낼 수 있고 제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시댁 식구들에게 치이지 않아도 되고 남편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돈까지 세이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완벽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데 제가 뭐하러 모든 짐을 끌어안고 이 사람이랑 살아야 하는지요. 첫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화된 추억 하나 붙잡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다들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담당자와 함께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이 허겁지겁 진심이냐며 저를 따라왔지만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가서 이사갈 집이나 알아보라고 더 이상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담당자랑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멍청한 제 탓이었죠. 근데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신우이의 남편까지 전부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꼴이 또 얼마나 염치가 없고 불품 없던지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잘못했어. 나 글 안 쓸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알았어. 당신이랑 우리 아이가 내 전부인데 어떻게 이혼을 해. 나 취직할게. 뭐 노가다라도 할게. 앞으로는 절대로 글 안 쓸게. 그래, 내가 너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우리 아들의 눈이 멀어서 너를 너무 성기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싹싹 빌게. 언니 잘못했어요. 제발 빚만 한 번만 갚아주세요. 제가 앞으로 매일매일 와서 우리 좋게 돌볼게요. 네? 제발요, 언니. 미안한데 가택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다들 나가주실래요?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 마음 절대로 안 바뀔 거거든요. 단호하게 말을 하자 다들 우물쭈물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척 휴대폰을 들고 버튼을 누르자 다들 벌떡 일어나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나가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집 밖으로 쫓겨났죠. 담당자랑 차기작 이야기도 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고 담당자가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문 앞에서 시댁 식구들 아직까지도 싹싹 빌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부터 불렀습니다. 경찰이 왔는데도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비는 모습을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사과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남편의 짐을 전부 쓰레기 봉투에 포장해서 문 밖에 내놨습니다. 당장 가져가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하니 다음 날 아침 깔끔하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지 물건은 아까웠나 봐요. 그리고 저는 작업실로 쓰려 했던 집도 팔아버렸고 1억 5천을 남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이혼은 순조로웠습니다. 합의 이혼은 안 해줄 것 같아서 소송을 걸었는데 가정에 기여한 것 없는 백수새끼라 그런지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되었네요. 저에게 아이 타령을 하면서 면접 교섭권 이야기를 하길래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라고 했더니만 입 꾹 다물더라고요. 그 이후 간간히 동기들을 통해서 남편의 소식을 듣긴 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으니 취직이 쉽지는 않다네요.
집은 어디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까 싶었는지 야반도주를 한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제 삶은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육아 도우미께서 와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있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도우미께서 청소도 해주시고 아이가 먹을 반찬도 만들어주십니다. 저는 새 연재를 시작했고요.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살짝 녹여봤는데 초반부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대히트를 해서 돈 좀 팍팍 벌고 싶네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속이 조금이라도 뻥 뚫렸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